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이어진 계단을 오르면 그 끝에는 꼭대기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조금은 낡고 비좁지만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 방엔 22살 청년 준호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혼자지만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는 아이예요. 오늘도 그는 퀵 배달을 마치고 작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어요. 허리엔 땀이 배었고 발끝은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엔 이상하게도 쓸쓸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오늘은 진짜 버겁네. 배는 고픈데. 뭐, 괜찮아. 컵라면 하나면 되지. 가스도 끊긴 지 오래라.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구석에 놓인 컵라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호는 배고픔보다 이 조용한 고요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연락은 없네. 뭐, 익숙하지. 누군가 내 걱정해주는 날이 있었던가? 책상 위 휴대폰은 아무 소리도 없고 달력엔 지운 낙서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한 구석엔 엄마 생일이라는 흐릿한 연필 글씨 하나가 지워지다 만 채 남아 있었죠. 준호는 조심스레 지갑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어요. 그 속엔 유치원 무렵의 준호와 흐릿하게 반쯤 잘려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을까요? 선생님이었을까요? 그조차 잘 모릅니다. 이상하지. 기억은 희미한데 이 얼굴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그 말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밤의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창문 너머 바람 한 줄기 스며들고 옥상 너머 별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준호는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준호가 일하는 건 배달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였죠. 그날도 그는 오토바이 대신 두 발로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작은 퀵 가방 하나 메고 다시 시작된 하루의 끝자락을 넘기고 있었죠. 배터리 또 나갔네. 진짜 이번 달엔 수리 못하면 그냥 접어야겠다. 그렇게 한 손엔 봉투를 들고 한 손으론 지친 땀을 닦으며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 순간 작은 몸짓 하나가 준호의 시선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인도 한쪽 햇빛이 반쯤 들이치는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조용히 쓰러져 있었죠. 저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는 퀵 가방을 땅에 툭 놓고 곧장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입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길만 재촉했어요. 저기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좀. 병원 관계자 없어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간호복을 입은 여직원이 하나 나왔고 그제야 들 것이 준비됐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시면 진료 등록은 어려워요. 응급검사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거든요.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그날처럼 낯설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지갑을 꺼냈고 거기엔 구겨진 5,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 몇 개가 전부였어요. 거기엔 구겨진 5,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거 52,000원 있는데요. 이걸로라도 우선 진료 좀 해주세요. 정말 위급해 보여요. 그 돈은 오늘 저녁 식사와 내일 새벽 알바 교통비 그리고 등록하지 못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 일부였죠. 하지만 이상하죠. 누군가의 숨이 흔들리고 있는 순간엔 자기 계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은 잠시 뒤에. 의사 선생님, 바로 연결드릴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그 자리에 잠시 남아 있었어요. 괜찮으셔야 할 텐데. 진짜 아무 일도 없으셔야 해요. 제발. 그가 말하듯 기도하듯 읊조린 그 말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리는 주문 같았어요. 사람은 왜 모르는 이에게 마음을 쓰게 될까요? 아마 자신도 어릴 적 그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던 기억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준호는 퀵 가방을 다시 등에 메고 오토바이로 향했어요. 배달 시간은 이미 지났고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준호가 잠에서 막 깨어난 그 순간 그의 창문 아래 낯선 고급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 창 위엔 하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 고급 세단이 떠난 자리는 마치 잠시 다녀간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처럼 조용히 그리고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차가 자신의 것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과는 무관한 세계라고 말이죠. 봉투 하나가 창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심스러운 접음. 아무 문구도 쓰여 있지 않았고 보낸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건. 누가 내 창에다 이런 걸? 그는 주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엔 다소 낡은 종이와 자동차 키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나를 도와준 그 아이, 너의 이름이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구나.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 어딘가가 멈춘 듯 했습니다. 어제 병원 앞 쓰러졌던 그 노인이 남긴 것일까? 왜? 그리고 어떻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한참을 덮어두었던 기억, 준호가 입양되기 전, 지금은 이름조차 잊힌 그 고아원의 풍경이었습니다. 회색 시멘트 벽에 낙서처럼 긁힌 이름들, 너무 작아 창문 하나 없는 방,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아이들의 조용한 흐느낌. 준호는 거기서 몇 해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자리, 늘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들던 시절. 그에게는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그곳에 맡겨졌는지조차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김준호라는 이름 하나가 붙여진 이름처럼 그의 인생에 놓였을 뿐이었죠. 그 노인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는 고개를 숙였고 무릎 위에 얹힌 손이 자연스럽게 왼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얇고 길게 남은 예전부터 있어온 상처 하나가 있었죠. 그 흉터는 오래전 뜨거운 주전자의 손잡이에 부딪혀 생긴 것이었는데 당시 함께 있던 여자아이가 자기 손수건으로 감싸주던 장면이 아주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요. 준호야, 넌 꼭 나중에 좋은 사람 될 거야. 그게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자꾸만 지금 이 순간과 이어지려는 듯한 기분을 남겼습니다. 좋은 사람. 그 한마디가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했던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미 사라졌고 그곳엔 작은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건 우연일까? 혹시 그 노인과 내 과거가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밤을 조용히 켜둔 채 보내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어제 그대로의 차림으로 깨어났습니다. 불도 끄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눈을 뜨자 방 안엔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받은 봉투는 책상 한편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고 그 곁엔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가 더 생겨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 이것만 있었는데, 이건 뭐지? 그것은 아주 정갈하게 접힌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테두리는 닳아 있었고 빛바랜 자국이 구석마다 번져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다정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들 곁에 선 4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선명했고 작은 얼굴엔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죠. 이해 나 같은데. 이건 어떻게? 준호는 숨을 멈춘 채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자는 한 손에 팔찌를 찬 채 아이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팔찌, 은색 체인 위에 둥근 장식이 달린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본 것 같은 그것. 이 팔찌. 이거, 진짜, 어디서 봤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제 쓰러졌던 노인의 손목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들것 위로 늘어져 있던 마른 손목, 그 위에 반짝이던 작은 은색 팔찌 하나.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이 팔찌, 하고 있었어. 확실해. 나, 기억나. 몸을 일으킨 준호는 급히 휴대폰을 들고 어제 병원이라고 저장된 통화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통화 연결이 끊긴 부재중 착신만 남아 있었고 의외로 짧은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제 쓰러지셨던 노인분,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계십니다.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셔서 전원 조치됐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그럼 이제, 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네. 그는 괜히 책상 위 사진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자신 같던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팔찌를 찬 채 미소 짓고 있던 여자.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모르게 된 걸까? 그날 준호는 배달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사진을 곁에 두고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 흩어진 기억들, 입양되기 전의 시간, 그리고 기억 너머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말들, 그리고 그 팔찌, 자신이 지워버린 과거와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이 조금씩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이후 준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안불도 끄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어릴 적 기억을 끄적이다. 끝내 아무 말도 적지 못한 채 종이를 구겨버렸죠. 다음 날 아침 늦게 깬 그의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6통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어디지? 설마 병원?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중년 여성의 차분한 톤이었고 말투엔 어딘지 모르게 준비된 대사 같은 느낌이 섞여 있었죠. 혹시 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어제 병원에서 배웠던 어르신. 그분의 조카딸입니다.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날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럴 상황이어서. 그러기엔 너무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날 저희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병원 측에서도 애를 많이 썼거든요. 준호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을 아꼈고 전화기 너머로 여성은 한 박자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오늘이요? 네,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할머니께선 그날 이후 계속 당신 얘기만 하고 계세요.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을 듣는 내내
준호의 눈은 어제 그 사진 속 팔찌를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분명 자신을 모른다고 했지만 사진 속에선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조용히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나 해서요.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어릴 적 잃어버린 손자와 이름이 같다고. 그때 그 아이 손목에도 그런 비슷한 흉터가 있었다고요. 그 말은 마치 준호가 잊고 있던 퍼즐 조각 하나를 상대가 먼저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는 말없이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팔 티셔츠 아래 아직도 선명한 흉터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냥 한 번만 와주시면 좋겠어요. 검사도 바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얼굴만 뵙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 안엔 무언가 애절함도 섞여 있었어요. 단지 조카의 말이 아닌 가족을 찾아 헤매던 누군가의 간절함 같기도 했죠. 준호는 결국 짧게 숨을 고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준호는 낯선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요한 대단지 안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주차장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 풍경은 준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곳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오는 거다. 괜히 마음 흔들릴 필요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오늘도 가장 저렴한 옷을 입고 있었고 구겨진 운동화엔 마른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도착한 집 문 앞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바로 어제 통화를 나눈 그 여성이었죠. 준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르신. 아니, 할머니께선 방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괜찮으시다면 바로.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낯선 실내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넓은 거실, 묵직한 가구들, 그리고 액자 속 누군가의 웃는 얼굴들. 그 중엔 어릴 적 준호와 너무도 닮은 아이가 해변에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이건 누구예요? 그 아이요? 20년 전 할머니가 잃어버린 손자 사진이에요. 그녀는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방 안 조용한 침대 위엔 어제 병원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조금 더 안색이 돌아온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앙상한 손가락. 그리고 팔목엔 그때 그 은색 팔찌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 준호라고 했지? 네. 그래. 준호. 이름이 참 따뜻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준호의 손등을 살짝 짚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오랜 시간 헤매다 찾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여성은 한 장의 종이를 책상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어제 검사 요청하신 분과 오늘 결과 확인했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네. 요즘은 빠르더라고요. 준호는 종이를 받아들었고 처음엔 망설이며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가장 아래쪽 확인란으로 시선이 내려갔죠. 친자 가능성 99.8%, 그리고
가족관계 직계 존속 가능성 매우 높음. 이게 진짜예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어떤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 같지 않은 감정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한마디였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곁에 놓여있던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사라졌던 해, 내가 매일 써내려갔던 편지란다. 찾지 못해도 괜찮으니 살아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 준호는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단 한 장의 편지와 어린아이 사진 뒤에 적힌 작은 글씨. 준호야, 언젠가 내가 이걸 다시 본다면 그땐 나도 용기 내볼게. 꼭 다시 보자. 꼭 다시 안아보자. 그날 밤 준호는 그 편지를 수십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편지지 끝이 달아가도록 그녀가 쓴 필체의 떨림을 눈으로 따라가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물음 하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죠. 왜 나는 버려졌어야 했을까? 편지를 수십 번이나 읽고 난 후에도 준호는 도무지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진실은 어쩌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거슬렸죠.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놓아버렸죠? 그는 다음 날 다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시간. 할머니는 작은 실내 정원 앞에 앉아 하얀 난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조금은 마음이 괜찮아졌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저를 손자라고 하네요. 근데 할머니는 왜 그동안 저를 찾지 않았죠?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곧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하다. 그 말을 수천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단다. 찾으려 했고 실제로 몇 번이나 발품도 팔았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할지 몰랐어. 말도 안 되잖아요. 찾고 싶었으면 정말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고아원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눌러둔 감정이 스르르 터져 나왔죠. 어린애였어요. 저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을 기웃거렸고 누가 문 열릴 때마다 혹시 엄마일까? 혹시 할머니일까? 기다렸다고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고 입술은 천천히 말라갔습니다. 그땐 모든 걸 놓고 싶었단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삶의 이유를 전부 잃은 줄 알았어. 그럼 전 그 이유에서 빠졌다는 뜻이네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미안함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늦은 간절함이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건데요? 이제 와서 손자라고 부르면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말 감히 못하겠다. 그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 거실에 길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눈물만 닦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 사이엔 미안함이라는 말로도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메우기 힘든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옥탑방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작은 방 안엔 오로지 준호의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웃기지. 결국 또 혼자잖아. 찾아왔다면서. 사과했다면서. 왜 나는 여전히 혼자야? 그는 책상에 편지를 던졌고 사진도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할머니. 그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밤마다 문이 열릴까봐, 누가 데리러 올까봐 귀 기울이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전부 헛된 기다림이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츰 높아졌고 울먹임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아왔던 비명에 가까웠죠. 사랑한다고요? 가족이라고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버려졌단 사실을 이제 와서 오해라고 말하면 내가 견뎌온 20년은 도대체 뭐였냐고요.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생일이 제일 싫었어요.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고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날만 되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방 안엔 소리 없는 흐느낌이 서서히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는 건데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마음 위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렇게 긴 밤이 흘렀습니다. 창밖엔 어렴풋한 새벽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가슴속엔 조금씩 무언가 흔들리는 감각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 준호는 다시 조용히 그 집을 찾았습니다. 감정이 무너진 밤을 지나 비워진 가슴에 작은 결정을 내려보려는 듯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국 냄새가 돌고 있었고 할머니는 실내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손에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됐구나. 그녀는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한자 한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단다. 알고 있어요.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그 사고는 사실 내가 널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었어. 준호는 눈을 크게 떴고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날 널 데리고 온 아들이를 갔었단다. 처음으로 혼자 널 맡기겠다고 아버지가 허락한 날이었어. 근데 내가 잠깐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지. 그 몇 초 사이 너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팔린 나 때문에 아들은 트럭에 치이고 말았단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널 볼 수 없었어. 보면 미칠 것 같았거든. 그 애를 잃은 게 너 때문이라고만 느껴졌어. 그래서 한밤중에 너를 보육원 앞에 데려다 놓고 왔단다. 미안하단 말 내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 그래서 널 못 찾은 게 아니야.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눈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이기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상실의 감정이었죠. 할머니는 그 죄책감을 나 혼자에게 전부 안긴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보다 평생을 감추어온 죄의식이 처음 흘러나오는 듯한 눈물이었죠.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문 앞에서 멈춰선 준호는 조금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밤, 날 놓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나를 2번 잃은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랜 시간 깨지 못할 침묵처럼 공간 전체에 번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할머니 측에서도 더는 조급하게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도시의 나뭇잎들은 하나둘색이 바래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말없이 알려주는 계절의 변화처럼 준호의 마음속에도 천천히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죠. 그는 밤마다 책상 위 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곤 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편지를 읽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다 다시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죠. 그 모든 반복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파편들이 가라앉기 시작한 걸 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지.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한 조각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는 문득 발걸음을 돌려 다시 그 고급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별다른 연락도 없이 도어락 앞에 섰을 땐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자 놀랍게도 누군가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다소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방 안엔 담백한 국물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밥을 푸고 조심스럽게 반찬을 건네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의 저녁이라는 풍경이었죠. 예전엔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밥을 퍼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시간. 나도. 그래.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저녁은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준호는 자신이 자란 보육원의 이야기, 어릴 적 친구들, 그날의 두려움까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고 때로는 가만히 손을 쥐며 그의 이야기를 모두 받아 안으려 했죠. 이상해요. 마음이 아직 아픈데 이상하게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준호야. 이젠 다 잊어도 되지 않겠니? 그 모든 아픈 기억들 말이야.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래도 괜찮을까? 이제는 놓아도 괜찮을까? 그 물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상자 하나. 아주 오래돼 보이는 자물쇠가 잠긴 철제 상자였습니다. 사실 너에게 보여주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이건 그날 이후 절대 열지 못했던 거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고 할머니는 그와 마주 앉아 아주 천천히 열쇠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낡은 테이프 하나와 고장난 사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이건 뭐죠? 그날 자고 전날 밤 내 아버지가 너와 놀던 모습을 찍어줬어. 그리고 다음 날 너를 안고 찍은 마지막 영상도 있었지.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억이 무엇을 말해줄지
아직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말 끝에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영상 속에 내가 기억 못할 장면이 있어. 그리고 그 장면이 내가 너를 그날 밤 놓아야 했던 이유야. 그 순간 조용했던 저녁 풍경이 서서히 다시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 보였던 그때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준호는 낡은 USB를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차마 예감조차 되지 않았지만 열지 않고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아파트 거실에 놓인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낡은 파일 몇 개가 떴고 그중 가장 마지막 날짜가 찍힌 영상을 클릭했죠. 영상이 시작되자 낮은 해변의 바람 소리와 함께 카메라 흔들림 속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 나 물 튀겼다. 영상 속의 아이는 분명 준호였습니다. 작고 웃음이 많았고 팔에 붉은 흉터가 선명한 채 바닷물 속을 폴짝거리며 뛰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뒤로 젊은 남자가 웃으며 카메라를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 뛰어라 뛰어. 물 조심하고. 영상은 따뜻했고 짧은 평화가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김밥을 나눠 먹고 준호가 팔찌를 자랑하며 웃던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거 엄마가 준 거야. 할머니도 있지. 그러다 영상이 끊기고 다음 장면은 밤, 집안, 그리고 당황한 듯 흔들리는 화면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영상은 사고가 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은 젊은 여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그 옆엔 준호가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엄마, 난 아니라고. 그 말에 카메라가 거칠게 흔들렸고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나가. 오늘 당장.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 즉 준호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사고가 났고 그 아이가 그랬다는 목격자가 있어. 내 손자일 수 없어. 저런 아이는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 그제야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가족 내의 강압과 두려움과 그리고 보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걸 잘 알잖아. 사고는 나 때문이었어. 그럼 네가 데리고 나가.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다시 이 집에 들이지 마.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의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멈춘 듯한 시선으로 마치 지금까지의 자신이 모두 거짓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럼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질문과 끝없는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 보육원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희미한 실루엣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실루엣이 그토록 슬퍼 보였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야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은 넌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평생 숨길 작정이었어. 하지만 내가 물었잖니. 왜 날 버렸냐고. 그래서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 거실의 공기는 조용했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도 눈물도 그리고 사랑조차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를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가 긴 봄날 오후 준호는 집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은 포근했고 벚꽃은 이미 절반쯤 떨어진 뒤였으며 어디선가 느리게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길게 스쳤습니다. 그는 종이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은색 팔찌 2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조용히 벤치 옆에 앉은 이는 흰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였습니다. 이 날씨 참 좋구나. 그러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 조용해요.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이들 사이에 말없는 안부 같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길 바랄 뿐이야. 용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다고는 생각해요. 준호는 봉투 안에서 하나의 팔찌를 꺼내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다시 갖고 계세요. 이 팔찌가 어릴 적 제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줬던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은 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주름진 손끝이 아주 천천히 팔찌를 감쌌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지듯 조심스레, 천천히.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말없이 함께 봄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해도 용서도 완벽한 결말도 없었지만 어쩌면 가장 진짜다운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한 하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야기의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다시 시작해보는 날, 오래 잃어버렸던 것들을 한 조각씩 되찾는 건 용서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아주 느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야만 했던 그 밤, 말하지 못한 진심은 긴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이름도 표정도 바꾼 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야기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